맨 앞에 나오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보자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평가할 때 호의적인 평가의 가장 큰 배경은 개인적인 리더십의 특성과 더불어서 애교, 대북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리더십은 상당히 상반된 평가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조금 부정적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초점이 대북 정책과 외교 겉으로는 그랬는데 실제 그런 건가? 더구나 이제 그동안에 대북 관계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하게 만들었던 국제 환경을 미국과 중국이 좀 약간 공조하면서 관을 어느 쪽으로 좀 유도하는 느낌이 들었던 데 비해서 실제는 상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동북아에서의 외교 전략에서의 선택, 대북 관계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야 관련해서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최근에 한국이 미국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중국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묘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첫 회의를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했을 때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구도에 한국이 좀 더 깊게 들어와 달라. 또 전시작전 이양을 연기하는데 한국도 좀 승의를 보여라 라는 부분이 결국은 미사일방 MD와 또 나가지고 차세대 전투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를 어쨌든 국방 문제에서 지금 양국의 역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너무 심각하게 대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미국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국이 중국에 좀 과거의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친중국적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일본하고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는 우려를 전달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캐치가 안 되면서 이후에 이제 에이펙에 가서 아베 일본 총리하고의 또 교체하는 모습도 좀 연출됐고 더 나아가서 일본과 현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냐는 좀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이야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자극시키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세게 나가면 나갈수록 정치적으로야 나쁠 게 없지만 저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향후 최소 3년, 길게는 5년 이상 갈 거다. 고이즈미 내각처럼 갈 수 있다. 일본이 지금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거의 일본이 지금 일본 내부의 경제, 사회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거의 거부적으로 장기간 득세할 수 있고 그 이후 뒤에는 또 고이즈미 같은 자민당의 오래된 원로들이 뒤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오래 간가 그러면 아베 정권이 그럼 박근혜 정권은 5년 내내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갈 거냐라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장수 장관이 어제입니까? 미국에 급히 방문도 하고 김장수 실장 방문도 하고 하면서 이 무마 작업에 좀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서 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러시아하고 관계도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난번 G20 가서 원활하게 매듭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같은 부분들을 러시아하고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협력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좀 있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특성을 한국의 역대 외교 관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푸틴의 11월 20일 방안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건지도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 4대 강국 중에서 중국 외에 이 나머지 국가들과 썩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오늘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매듭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뭐 F-35라든지 저는 한국 엔실에서 F-35를 사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격이라는 경직된 논리로 풀다가 그 문제에서 이 미국 측과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관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외교 쪽의 관료들, 군사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할이나 능력이 실제로 대통령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간 이 정권의 기본적으로 정권의 이 흐름을 깨뚫는 어떤 틀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정리를 신속하게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지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유 박사님. 다른 뜨거운 얘기들 놔두고 이 얘기를 앞에서 간단히 길게 해야 되니까 해는, 이게 네. 글쎄 뭐 이거 크게까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뭐 집권이후는 이른바 이제 외치에서 이제 뭐 효과를 봐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 버팀목이 됐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집권 1년 차에서의 좀 단기적인 이제 효과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좀 이제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외치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기대하고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우선 이제 남북관계 부분이 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지지도가 이제 높게 나타났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원칙 있는 이제 대북 정책 원칙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남북 관계를 이제 개선을 시킨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뭐 북한을 이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주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뭐 막상 그것이 이제 지금 뭐 경제 국면으로 다시 이제 전환이 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원칙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오는 원칙. 이랬을 때 이 박근혜 대북 정책의 다른 어떤 힘이라고 할까, 그 성과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건데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진척이 다시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는 박근혜 정부한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니까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지 못하는 원칙의 강조는 MB 때 대북 정책과 막상 이제 다를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가 될 경우는 이거는 북에게도 그렇지만은 뭐 박근혜 정부한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면에서는 뭐 글쎄 뭐 미국과 관계에서야 뭐 한미 관계는 뭐 별 무리 없이 뭐 집권 기간 내내 뭐 갈고루 이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뭐 허술하면서 얘기하셨지만은 이 일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좀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저런 이제 국경화 그와 이제 노선이 뭐 하루 이틀에 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마 뭐 앞으로 뭐 지속된다고 이제 예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뭐 어떤 전향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하는 이 딜레마, 그러니까 임기 내내 한일 관계를 이 상태에서 그냥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은 뭐 개선의 어떤 그 시도를 할 것인지 이거 상당히 뭐 좀 딜레마가 이제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한 좀 고민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좀 커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일본 문제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랄까 이게 국내에서 야당을 상대하는 스타일, 또 대북한을 상대하는 스타일, 일본을 상대하는 스타일과 비슷해요. 레이저 쏘면서 침묵하는 게 그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향후 뭔가 능동적인 전략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군사 관료들의 한계, 심지어는 안보라인까지 주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대략 55% 안팎 조금 이제 빠졌는데요.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 외교 분야에서는 평균 지지율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 외에 인사나 복지, 경제 이런 부분은 좀 평균 이하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뭐 중경국 외교, 그러니까 한중 한미 관계에서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외교로 지금까지는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북과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또 한중 공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향후의 문제인데 아까 황 소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장주 실장이랑 어제 라이스 미국 안보보좌관이 만나서 결국에는 이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내년 이제 초에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유승민 그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약간의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전작권 환수의 시기가 지금 2015년으로 미뤄진다면 또 한 번 미뤄지는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약속도 있는데 그거를 철회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또 그게 이제 미국의 MD 참여 요구에 대한 문제와도 또 결부가 되어 있고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한중 공조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작권 환수 문제 때문에 이 균형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던 균형이 좀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지탱해왔던 대북 또 외교의 분야에서의 긍정평가가 소폭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고요. 어제 또 북한이 그 월북한 주민 6명 송환한다고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여전히 뭐 개성공단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북한 문제도 지금까지 높게 평가받아왔던 부분이 과연 이제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만약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50%대 중반의 지지율을 또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행보보다는 조금은 다소 흐린 전국 전망이 좀 흐린 분야가 아닌가. 네. 그 제가 볼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다른 DJ와 노무현 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이런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그게 원칙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존의 어떤 보수 진영의 상호주의하고 또 다른 어떤 그걸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한미 한중 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그 북한 대북 관계도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가? 지금 이 김정은 체제가 초기에 뭐 어떤 부분에서 안정되어 있다. 어떤 그런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지금 시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봤을 때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 어떤 이 자기의 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게 요소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이 동북아의 어떤 강대국과 외교를 잘해가지고 어떤 김정을 갖다가 그 전에 김정일과의 또 김일성과의 그런 관계에서보다도 가장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고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에 있어 가지고 힘있게 나갈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냉전 체제라고 해놓은 것들이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G2 내에서 어떤 서로의 그런 관계가 한편으로는 어떤 협력을 하더라도 항상 어떤 서로의 어떤 대결 같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이 부분들이 심상치 않다.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이 지금 신냉전 체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 한국이 어떤 중국과의 관계와 이 신냉전 체제, 한미일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그 조율하고 그것이 어떤 좀 자주적인 어떤 이게 그 역할이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남북 관계에 상당히 그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의 어떤 이렇게 그 이 불안 속에서 예를 들면은 그 이 외교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뭐 외국 나가면 굉장히 또 외교적인 그게 높은 평가를 받고, 그것이 어떤 국내에서 가지고 자기의 그 이 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하고 다르듯이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이게 그 연루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본질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전시작전권이라든지 그리고 MD 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국내 정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결정되어지고 추진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연초에 비해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대북 전략에서의 국제 환경에 대한 별이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북 전략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중국이 북한을 달래는 부분하고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에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 이 두 체제가 이제 서로 간의 지렛대를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썩그 성공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중국이 최근에 육자회담 재개를 약속하다가 분위기가 좀 강경하게 가져서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국면으로 들어오면 불가침 협정을 맺겠다고 이게 그 국무장관 캐리가 이야기를, 그 북한이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요구 같은 부분을 했는데도 북한에서는 지금 쳐다도 안 보고 일축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그 북한을 지금까지 다루는 부분에서는 뭐 제가 볼 때 뭐 서둘러 가지고 잘못해서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지금 인내 전략으로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북한 쪽의 인내가 이 바닥이 날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해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중국하고 이 미국, 일본 이 3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초처럼 관심을 집중시켜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은가. 네, 짧게 한 번씩만 추가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죠. 북한이 지금 통계를 보니까 98년 이후에 최고의 또 국방 예산을 책정을 했고, 일본도 역시 91년 이후에 최대 또 증액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이나 미국의 국방 예산과 비교해서 북한, 일본의 그 군비 증강과 관련된 뉴스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는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 이제 아직 초기 단계고,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계속 강원 전략 중에서도 강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북한과의 그 관계는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래야만 어느 정도 그 긍정평가 받았던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뭐 올해는 당연히 이 경색된 국면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한미 관계 때문에 좀 유화적인 관계로 이제 발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북 대일 관계는 한중 한미 관계를 통해서 좀 공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크게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제 전작권 문제가 내년 초반에 미국과 어떻게 조율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동북아 질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뭐 이미 김동구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지금 한미일 동맹이든 MD7 등간에 강한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대중국 관계 고려한다든가 국민 여론에서 일본의 또 집단 자유권 등을 감안했을 때 두 개 막 부딪히는데 이런 문제가 얼버무리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도 김장수 실장이 뭐 인터뷰한 거 보면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MD와 관련된 등등에 관해서는 좀 부인하는 그 뉘앙스의 언급을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놓고 발언을 한 거 보면 결국에는 뭐 1, 2년 지나고 나면 예측한 대로 어느 정도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중 관계와 또 대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언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뭐 경향성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네. 특히 MD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융통성을 저는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완벽한 MD에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중립이라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10조 이상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단계로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MD를 하겠다. 지금 한국이 북한의 다인장 로켓이나 방사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KMD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서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 또 우리 입장이 있지 않느냐라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든지 서로 간의 외교적 수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최근에 중국하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입장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하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료들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당장 무슨 문재인 의원의 최근 상황에 대한 성명서, 블로그 성명서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원래 제목 나온 대로 순서를 정리했던 데는 아무래도 다음호 폴리피프의 정부가 신내는 데랑 관련된 몇 개의 꼭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좌담해서 넣는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정리했는데요. 뭐 후반에는 본격적인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도 정치가 나올 얘기하기 전에 경제 부분도 간단히 정리했으면 합니다. 한 두세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 과연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게 얼마나 있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창조경제라는 것은 경제를 뒷받침할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경제정책의 기조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가져왔던 경제에 대한 기조 혹시 여기에서 또 민생이란 것도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뭐 경제가 과연 풀릴 것인가, 경기가 얼마만큼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집권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호조를 보였던 것도 여전히 이제 경제를 좀 살려낼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거 이런 게 여전히 이제 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집권 이제 2년 차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무한정 어떤 기대 심리만 가지고 이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내년 지금 각 기관들의 내년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 보면은 여전히 상당히 이제 비관적이고 다음은 이제 하향 조정을 더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내년 경제 사정이 올해보다도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거의 이제 굳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은 이제 경제가 풀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집권 2년 차 들어가서도 이제 계속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때는 박근혜 정부의 좀 가장 버팀목이 됐었던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더군다나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이제 정치 일정이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집권 1년 차에 비해서는 2년 차가 좀 이제 한층 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복지 공약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후퇴 이것이
역시 그 복지 공약의 어떤 그 실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도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꺾어놓은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좀 연결이 되면서 아마 집권 2년차 들어가면은 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 심리들 같은 거는 좀 꺾이지 않겠는가 좀 이제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는 경제가 1년차 기간 동안에는 기대 또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뒷받침되어 있다면 2년차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반응할 것이다. 그런데 간단치 않다 상황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동호 대표님. 지금 저는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경제통이잖아요. 경제관조를 했고 경제신문에 있었고 경제부처 장관을 하고 이랬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했던 뭐 또 잘못된 길이든 방법은 또 뭐 효과적이든 그렇지 않든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게 없다. 말하자면 그 창조경제를 이야기했지만 창조경제에서 올 수 있는 새로운 그 활력과 동력이 거의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가 관계하는 그 많은 이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이런 부분들 인사가 제대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면서 오는 뭔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으쌰하는 어떤 이런 이 시스템과 사람이 이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의 어떤 체감도는 뭐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뭐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세계 경제의 여파를 갖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어려운 그 속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 IMF도 극복하고 뭐 이 이명박 시절에도 세계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길을 갔잖아요. 이게 어떤 평가 나중에 하든 간에. 근데 그 속에서 너무 좀 무기력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때 뭐 책임 장관제, 뭐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정말 그 핵심적인 그 팀장으로서 경제부처 장관들에서 경제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실무시장에 사인을 보내고 또 이렇게 돈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경제 민주화와 또 경제 성장 뭐 이런 양쪽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고 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애초에 그 정부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동력이 근무지 한계에 봉착해버리고 그렇다 해서 대기업이 뭐 새 정부 들어섰다는 자기들이 뭐를 바꾸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활력을 못 얻고 어떤 이렇게 그 침체에 빠진 이 경제가 예를 들면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뭐 70% 중산층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게 이 기초연금 공약 뭐 수정 혹은 폐기 조정 뭐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아주 심각하게 내년 초에 부딪힐 것이다. 이럴 때 과연 전면적인 어떤 쇄신으로서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경제부처의 어떤 전면 개각 예를 들면은 그리고 지금 하루 이틀 계속 됐다 넘어가는 어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전면적인 인사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박근혜 경제를 갖다가 한번 국민들한테 보이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어떤 면에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최대 자기한테 이 난제가 될 것이다. 네,
과연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은 창조 경제가 구체적인 경제를 지금 단기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변수 아니라는 것을 되게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최근에 나왔던 뭐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제2의 한강의 기적,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제2의 유신 또 박정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뭔가 구체적으로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한강의 제2의 한강의 기적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지금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김산천 이하를 개념하는 일종의 의식고양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70년대, 60년대보다 과연 지금이 더 행복한가?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해졌죠. 말할 수 없이 풍요해졌는데 그때는 다들 열심히 살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난하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전부 집도 가질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죠. 그럼 최근에는 사회 전체가 거의 무기력한 분위기에 빠져들면서 이게 이 다수가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장기 불황이 새로운 이 기술 혁신이나 또 새로운 산업혁명이나 어떤 모멘텀을 맞이할 때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박 정권이 과연 경제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이 쉽지 않을 때 미국에 쓸래나 남미, 이 브라질의 룰라라든지 옛날에 미국에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보면 뭔가를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과감한 사회 개혁을 하고 그 사회의 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과거에 대처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강경 대처했다든지 레이건이 강경 대처했다든지 또 룰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소득층을 갖다가 과감하게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한국의 경제가 박근혜 5년은 아닐까요? 이후에 어떤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이런 승부수들이 지금 좌로 갈까 우로 갈까라는 고민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처음에는 과감한 탈세라든지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재벌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투자하라, 고용하라 그러는데 제가 알고 볼 때는 재벌들을 대통령이 투자하라, 고용하라 한다고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고 말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어떤 부분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저는 박근혜 정권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분 크게 보면 지금 대기업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비정규직화의 지금 노동 생산성이나 이 생산 효율이 전혀 없는 이런 임금 격차, 그게 또 산업 해외 유출의 원인이 되고 이런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불투명한 요소들, 하청이라든지 갑과 을의 문제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또 독과점적인 측면들을 까부수는 과감한 개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자에서 우까지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는 강경 민노총 같은 강경 노조들이 그런 부분에 손 한 대면 그냥 잊지 않겠다고 배우고 있고 그 노사정이 지금 철수도 뭐야. 우는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거의 많은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빨리 경제 개혁을 할 때는 그냥 잊지 않겠다고 흔들어지겠지 않습니까? 솔직히 박 정권이 지금 인수위에 취임 초에 장관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수도 없는 장관이 낙마하는 데는 기득권의 흔들기가 저는 굉장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또 조금만 정권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질 건데 그러면 야권이 오히려 여권을 박풍을 받쳐줘서 과감한 경제 개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지금 전혀 진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적어지는 거죠. 여러모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 경제팀은 조속히 교체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을 과감하게 한쪽을 정해서 가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1년 이후에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적당히 시류를 봐서 땜박질로 가는 것밖에 안 될 거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갖다가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자 쪽에서는 노조 기득권으로부터 뭐 위쪽으로 봤을 때는 경제 민주화 우리까지 경제 개혁이 결국은 동력을 살리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예. 저는 박 대통령이 제2의 한강의 미적에 이제 자꾸 하고 또 새마을운동에 하고 그러는 걸 이제 보면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거에 대한 비전을 결국은 전혀 못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인 스스로가 도대체 이 지금에서의 경제를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려나갈 것인지 어떻게 또 운영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뭐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약간 또 과거식의 어떤 모델 이상의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대선 때 얘기했던 뭐 창조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미 뭐 거의 뭐 이제 확인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사실 뭐 아까 뭐 김동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뭐 정말 집권 1년 기간 동안에 집권 초에 어떻게 경제를 살려낼 건지에 대한 어떤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지금 사실은 피부에 와닿게 이제 나온 바가 이제 없었고 막연하게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이제 반복이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노믹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어떤 집권 1년차 기간 동안에 나와가지고 저 전반적인 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것이 필요했던 이제 기간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좋은 시기인 이 집권 1년차 기간 동안 그런 시도조차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시기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간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앞으로 더 나은 어떤 그 경제를 살리기에 있어서 더 나은 여건이나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가 박근혜 정부한테도 물론 이제 그 세계적인 환경이 어떻게 풀리냐에 뭐 밀접히 연관이 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좀 역시 그 쉽게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로 계속 부담거리로 남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경제 관련된 평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경제적인 어떤 경험이나 판단, 능력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검증된 선대의 그 경제 발전 때문에 여전히 기대를 크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그 무역투자진흥회의,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이 당시에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2차, 3차 회의 할 때는 이제 그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그런 유형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했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근데 이제 집권 1년차 때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 또 추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더 주목받았던 것이 이제 기초노령연금 등 경제 민주화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 복지 문제나 아니면 그 국가 부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과거 MB 정부 5년 동안에 경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5년간의 어떤 경제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보통은 5년 단위인데 어떤 한계겠죠. 초반에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장밋빛 전망을 좀 하다가 좀 저평가된 2, 3년 차에 평가를 하다 임기 말이 되면 재정 적자 굉장히 줄어들 것처럼 계획을 하지만 지난 MB 정부 5년차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9월 말에 이제 복지 후퇴에 대한 국무회의 과정에서 사실상 사과 논평 이후에 표명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사실상 사과 발언이 조금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내 그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한 어떤 불가피성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장밋빛 그런 전망을 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임기 말이나 아니면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국민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제적 국제 후퇴 과정에서도 큰 어떤 불신이나 낮은 평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차 때 뭔가 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2년차 때부터는 냉정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 선거도 있고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경제 또 복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뭐 전문가들의 평가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이제 손꼽히는 게 이제 증세 이슈와 관련해서도 소통 부족이라는 여론조 결과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민연금 이미 가입자들이 최근에 탈퇴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불신이 쌓여가는 과정이 지금 노정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나 아니면 경제부총리 혹은 그 밑에 경제 관료들이 조금 더 그 냉정한 판단과 진솔한 소통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선거 구호지만 기대를 많이 이제 가졌죠. 금방 우리 이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부분들이 밑에 깔려 있고, 뭔가 박정희 대통령은 알게 모르게 뭐 군사 독재를 했지만 뭔가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는 발전 성장을 해오는 데 미끄럼이 됐고 됐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었던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좀 준비된 대통령도 못 키웠고 제가 볼 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1년은 안 되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경제가 활력을 이렇게 그 동력조차 지금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일반 이 경제생활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IMF 한마디로 말해서 IMF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랬을 때 내수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수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려고 했는가? 어찌 말하면 그게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과의 선순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쨌든 경제민주화에 의해서 어떤 수출 위주가 아니라 내수 위주인 어떤 중소기업의 활력을 줘서 이것이 어쨌든 내수시장에 또 이렇게 동력으로 작용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정책 내용이 다 유보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한국사 하나를 필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대입제도가 거의 다 이렇게 전에 발표했던 게 다 유보되어 버리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제에서 이 사교육에 대한 어떤 이 지출,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수시장을 갖다가 좀 아주 뭐 이렇게 가처분 소득 자체를 갖다 힘들게 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교육을 떠나지 게 아니라 이것이 이 경제 전반의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어느 대통령이나 실제로 사교육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것이 경제의 어떤 제대로 기능하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정말 뭔가의 컨셉을 갖고 있고 이 시대에 맞는, 근데 그게 금방 이야기한 대로 무역진흥 일시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이전에 그런 게 이제 연상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대를 또 갖겠지만, 그 기대가 별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별 효과도 없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니 새로 제2의 새마을 이런 부분들이 이게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제대로 된 컨셉과 오히려 맨파워를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다. 이럴 때는 정말 그 이해창이 나는 경제는 모른다 하면서 그때 경제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나는 저는 이해창이 아들 병역 문제 못지않게 나는 경제는 모른다. IMF 극복을 필요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경제는 모른다고 한 부분들이 굉장히 폐인 중에서나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실제로 모르니까 모른다고 오히려 횡거다는 거죠. 나 참 용기 있는 그거였다. 그러면 그때 조선 총재를 갖다가 자기가 경제는 이분과 함께 하겠다. 이분이 책임지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그 정도의 그 지금 특단의 상황 아닌가. 실제로 경제 대통령이 누군가 나서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두 축을 경제민주화하고 창조경제라고 했었는데 창조경제 이미 평가가 있었고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는 그 순환출자 관련 빼놓고 나머지 주요 항목들은 다 입법적인 뒷받침까지 돼가지고 일정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몇 가지 이제 무슨 그 대기업 횡포 관련 뭐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었고 골목상권 뒷받침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체감적인 평가는 그렇게 새롭게 뭐가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기대가 커서 그런 건지 실제로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뭐 주변에서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고도의 관료 위주 사회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이미 완성이 됐다고 봐요. 이런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법과 제도가 구비되더라도 그 법과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적인 부패라든지 커넥션이라든지 또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이 현실로 실행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번에 그 동양 그룹 사태에서 보면 금감원 장관 동양그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동양그룹이 망한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음이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속이고 시장에 내다파는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에서의 이 법률과 규제가 얼마나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가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개혁법안이나 입법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갖다 집행해야 될 공정거래위원회,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세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공직자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보자면 독과점 품목들, 뭐 정유라든지 만찬성대 통신, 또 뭐 밀가루 식품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끄떡도 안 하는 독과점이 가격 담합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이 과연 지금 관료들에게 사실은 어느 부분은 굉장히 관료들에게 권한이 상당히 가 있습니다. 이 관료들이 과연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나름대로 사명감에서 움직이던 그런 어떤 이 국가에 애국하는 관료들과 같은 관료들인가? 저는 박 대통령이 냉정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 법과 제도를 통과시키는 것과 그것이 실행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굉장한 자극을 주고 관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거죠. 뭐 여론조사 결과들도 상당히 나왔죠. 경제민주화 추진 관련해가지고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뭐 지금까지 공약 후퇴 논란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고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5, 60대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대인데 이분들은 생산력이 크지 않은 분들인데 증세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로 20, 40대는 생산력이 있는 세대인데 지난 공약 철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증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수준이 최하위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복지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경제 민주화보다 더 큰 상황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고 야당이 뭐 주장하는 그 부자 감세 철회를 해서 대기업을 보다 압박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집권 1년 차 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기업을 지금 뭐 강도 높게 뭐 사정하기도 하고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 세무조사 등좀 좀 경직된 이제 시기를 좀 지내왔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뭐 가령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과연 갤럭시를 이제 통한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말씀 나온 부분이지만 미래 창조와 관련해서는 사실 장관 이름도 뭐 떠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주력 차세대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에 경제 민주화도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증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아이템이 무엇인지 집권 초기에 장관 인선에서 꼬였던 스텝이 향후에 뭐 이제 그 내년 초쯤에는 일부 개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시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놓친다면 박근혜 경제 브랜드는 굉장히 그냥 모호한 채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얘기가 약간 나왔는데요. 그 세금에다가 또 과정에서 결정 과정에 소통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문제가 국감 이번에 초반에 핵심 쟁점이 됐죠. 그렇다가 이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얘기 터지고 윤석열 직무제외 터지면서 방향이 딴 쪽으로 갔는데 두 측면에서 기초연금 관련 좀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죠. 두 개 같은데 하나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제대로 됐는가 하는 문제, 마침 또 장관인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정책 내용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단지 절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에서 그렇게 좀 합리적인 주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두 차원에서의 견해 좀 얘기해 주시죠. 결정 과정과 그 기초연금 청와대에서 결정했던 방향, 앞으로 물론 국회에서 이제 입법 방향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유 박사님. 전반적으로 뭐 복지 공약 대문제 관해서는 단지 뭐 기초연금뿐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복지 공약들도 뭐 구태해가지고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글쎄 뭐 불가피한 면이 뭐 있었다 하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뜨거운 이제 그 현안이 이제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설명을 하거나 그 불가피성 직접 설명하거나 또 직접 사과를 하는 뭐 이런 모습을 취하지도 이제 않았었고 뭐 다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정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소통의 어떤 부실하는 이 문제가 이 복지 공약의 어떤 그 후퇴 과정에서도 뭐 그대로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지금 이제 후퇴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이를테면 결론만 이제 통지하는 식으로 되는 이런 문제가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이제 대단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이제 뭐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들 복지 공약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진정성 있는 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실제로 또 정부 차원에서 이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설명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과는 다른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거리가 이제 됐었고 여러 가지를 또 후퇴한 거를 후퇴 안 했다고 하고 이제 강변을 하려는 과정에서 또 좀 결국은 이제 사실과는 다른 이런 이제 주장
입장들이 많이 이제 다른 식으로 포장이 돼서 국민한테 이제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투명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이요? 네, 저는 볼 때 사실 복지 문제에서 뭐이 과정에 대한 비판이나 또 정책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판보다는 전체가 솔직히 정치권 전체가 훨씬 탄핵하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다른 부분에서는 뭐 치고받는 정쟁이나 대립은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 문제와 이 조세, 즉 정제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야가 쌍방이 경비를 잡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야당이 설사 다음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더 늦춰서도 안 되고 한국 사회의 적절한 복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거기에 따르는 과세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일치가 돼야만이 이 이해 당사자 항상 이 복지는 또 과세는 거기에 따르는 저항 세력, 조세 저항 세력이나 기득권의 이 저항을 초래하는 부분인데 그간에 야권이 솔직히 말하면 정교하지 않은 이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여권은 거기에 딸려 들어갔죠. 됐을 때 우리만 약속 안 하다가 질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20만 원씩을 다 주는 것이 옳았나? 저는 절대 다 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만 원씩 줘도 한 끼 스테이크 값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왜 20만 원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갔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부담을 더 하려고 하는가? 지금 월급장이들은 충분히 부담을 미리 지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부담을 해야 될 계층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식으로 부자 정세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교하게 부자 정세가 될 수 있는가? 그럼 왜 야당이 10년 동안 집권할 때 부자 정세를 과감하게 안 하고 그 모양을 했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로 봤을 때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이 문제로 좀 평지에 몰려서 제안한 게 국민 대타협이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복지 수준과 그에 따른 이 정세 문제들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야권은 사실 뭐 야권이 이걸 주도하게 되면 야권의 업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뭐 코너에 몰아가지고 좀 더 흔들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고 달라든다고 한들 이미 기초연금 문제에서 박근혜 정권의 철회가 박근혜 정권의 지지도 철회로 이 정책의 철회가 지지도 철회로 연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는 야권이 오히려 이 복지와 조세 수준을 갖다가 주도해가면서 여권을 갖다 끌고 가는 부분이 야권의 앞으로 수권 능력이나 또 이 국민들에 대한 야권의 복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집권에 있을 때 복지나 정세를 강화하기는 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이런 어떤 범국민적으로 복지와 조세 수준을 논하는 장에 과감히 참여해서 이런 어떤 그 논란을 개혁적으로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지. 이걸 정쟁하거나 시니컬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 재원 대책하고 관련된 것은 서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필요하다는 것인데 아까 내가 제기했던 리영에스트 브라미성 문제는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재원 때문에 연계시킨 거라면 괜찮을 건데 그 연계시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냐 문제는 좀 논의됐어요. 그 문제는 진짜 극히 미세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줄 것이냐는 것도 국민연금 자체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하고 연계를 안 시켜도 더 나아가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제대로 줄 것인가는 그러니까 한국 전체의 연금 수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연금 내에서의 형평성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금이 복지냐 아니면 뭐 수당이냐 이런 고민들부터 깊이 좀 해봐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가 총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부도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 어려운 문제라서 그때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학습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보험하고 네. 국가보조를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보다는 이제 소통의 문제, 또 내부 균열의 문제, 특히 진영 장관의 사퇴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복지 후퇴, 복지 공약의 후퇴 논점에서 진영 장관이 왜 사퇴했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했었으니까 당시를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방선거가 또 이제 결부가 돼서 최근 들어서는 박원순 시장과 중앙정부와의 갈등, 이 복지 문제는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고 재원의 문제라는 점을 이제 국민들이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튼 박원순 시장은 무상 복지냐 선별 복지냐의 논란 과정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되는 분인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조금씩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결국에는 기준에서 올라가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권, 야권, 차기 주자 지지율을 이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씨가요? 오세훈 시장이 지지율 조금 올랐어요. 시장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차기 대통령. 여권 지지율에서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이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오른 것은 박원순 시장의 최근 이제 복지 재원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마찰. 그래서 뭐 서울 뭐 이렇게 길을 다녀보면 그런 플래카드가 새누리당에서 걸어놓은 것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박원순 시장 뽑았던 서울 시민들조차도 서울시 자체 내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을 알고 뽑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결국에는 중앙정부에 또 지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유독 또 서울시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공약을 한 부분은 왜 내가 하고 크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이런 재원 마련과 관련된 현실적인 국민들의 고민들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